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캠브리지 동아시아사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네, 그러니까 작년에 올렸던 영상들을 보면은 대충 4월 달쯤부터는 이제 간혹 가다가 반팔을 입고 수업하는 영상들이 올라왔는데 2025년에는 날씨가 미쳤는지 4월 중순이고 벚꽃이 지는 이런 방에도 니트를 입고 수업을 하는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네요. 자, 일단은 우리 이번 시간에는 고려의 사회의 모습에 대해서 신분제도를 중심으로 같이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고려시대의 신분제도는 크게 양천제로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네요. 또 뭔가를 깜빡했네요. 좀 미리 좀 얘기하면 안 될까 이런 거? 수업하기 전에. 네. 봅시다. 네. 자, 언제까지 시험 대응으로 앉아오는? 모르겠어요. 그래? 담임 선생님이 이게 너무 좋다고 그러죠? 네. 4월 시험 지나면 땀으로 바꾸시래요. 아 그래? 진짜? 약간 조금 통행이 좀 불편하지 않아? 왜요? 그치? 그리고 짝을 같이 옆에 놓는 게 그래도 같은 반 친구들끼리 친해지는데도 더 도움이 되기도 할 텐데 물론 그러면 이제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생기긴 하겠지만 남아? 버려? 네 가져. 자, 다 받으셨죠? 네,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려시대 때의 신분제도는 크게 양천제로 구분해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사람이 자유로운 인간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양인과 천대받는 천인으로 구분하는 양천제가 가장 기본적인 신분의 구분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자, 양인의 경우에는 자유라고 하는 권리를 누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들은 나라에 대한 의무를 져야 하기도 합니다. 고려시대 때 나라에다가 의무를 지는 거, 뭐 그전에도 마찬가지인데요. 우리는 그런 걸 가지고 국역, 나라를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되는 의무를 가지고 국역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들은 세금을 내야 했고요. 그리고 군대에 가야 하는 의무를 지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천인들 대부분의 노비에 해당하는 사람들인데요. 이들은 자유라는 권리를 누리지 않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나라를 위해서 세금을 낸다거나 군대에 가야 하는 의무 역시 지지 않는 사람들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이 양인의 경우에는 이 사람들의 사회적 지위가 어떠했느냐에 따라서 크게 양인 지배층과 중간계층 그리고 지배를 받는 계층, 피지배계층으로 나누어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자, 고려시대 때 지배계층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었느냐? 시대에 따라서 그 사람들을 부르는 용어가 조금씩 바뀌기는 해요. 뭐 고려 초기에는 호족, 고려 중기에는 문관, 그리고 고려 후기에는 무신, 말기에는 권문세족 등등으로 고려의 최고 지배층을 일컫는 말이 조금씩 바뀌긴 합니다만은 기본적인 성격은 크게 다르지 않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고위 관리나 왕족 같은 경우에는 과거나 음서를 통해서 집안 대대로 고려의 고위 관직을 배출해내고 차지해 나가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음서라고 하는 게 무엇이었나요? 낙하산. 그렇죠. 5품 이상의 고위 관리의 경우에는 시험을 보지 않아도 자신의 자손들에게 그 관직에 진출할 수 있는 권리를 주어지는 게 바로 음서라고 하는 혜택이었잖아요. 그죠? 따라서 이들의 경우에는 한 번 고위 관직에 진출했다면 집안 대대로 그것을 자손들에게 물려나가면서 고위 관직을 계속해서 차지해 나가는 이러한 일들이 가능했다라는 것이죠. 자,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무엇이라고 한다고 배웠나요? 문벌이라고 한다라고 배웠어요. 그죠? 특히 음서와 더불어서 이 사람들은 5품 이상이 되었을 때 공음전이라고 하는 토지를 지급받고 그것 역시 자손들에게 물려줄 수가 있었어요. 그죠? 그래서 이들은 이러한 혈연적인 특권을 바탕으로 고려 사회의 가장 높은 지배계층을 이루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거 이미 배웠습니다. 그죠? 때로는 무신, 때로는 뭐 권문세족이라고 불리기도 했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과거와 음서, 공음전과 같은 특권을 바탕으로 고려의 최고의 지배층이 되었다라는 이런 성격은 크게 다르지 않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네. 자, 한편 지방에는 향리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배운 기억 나시나요?
과거의 호족이었어요. 그죠? 고려라고 하는 나라는 지방 세력들인 호족들이 연합해서 세운 나라였어요. 그죠? 그래서 그런 어떤 호족 연합 정권으로 출발을 하였고 호족들 가운데 힘이 강한 사람의 경우에는 중앙으로 올라와서 중앙의 귀족이 되거나 문벌이 되거나 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였고요. 호족들 가운데 지방에 그대로 남은 사람들의 경우에는 그 지방을 실질적으로 통치하는 지방관리, 향리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죠? 그리고 그들 향리들 가운데에서도 과거의 호족이었을 때의 영역이 얼마나 강했느냐에 따라서 향리로서의 등급이 나누어지기도 하였다라는 것이죠. 이들 향리 계층들 가운데 가장 최고위에 있는 사람들이 바로 호장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었고요. 그 아래에는 부호장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호장이라고 불렸던 향리가 자기가 살고 있는 고을에 여러 향리들을 거느리면서 자신의 지역을 실질적으로 통치하고 여러 가지 행정 실무들을 담당함으로써 지방을 장악한 세력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들 상급 향리 역시도 고려 사회의 중앙의 귀족은 아니었지만 지방사회에서는 실질적으로는 이 사람들이 가장 상위에 있는 계층, 지배계층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네. 저기 핸드폰 밑에서 하고 있는 거 아니지? 책상 밑에서? 자는 건가? 네. 맞지? 지금 뭐 하고 있어? 자꾸 뭐 핸드폰 손이 왜 거기 아래로 내려가 있는 거야? 네, 손이 핸드폰에 있긴 한데 선생님의 말을 전혀 듣질 않네요. 자, 일단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향리들의 경우에는 음서의 혜택이 주어졌을까 주어지지 않았을까? 향리들에게 음서 혜택이 주어졌을까 안 주어졌을까? 안 주어져요. 그렇죠. 음서라고 하는 것은 중앙의 고위관직 5품 이상의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혜택이었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향리들에게는 음서의 혜택은 주어지진 않았어. 하지만 어떤 사람들이 향리가 될까? 그렇죠. 아빠가 호족인 사람들, 향리인 사람들. 향리직의 경우에는 자손에게 세습이 되는 직역이었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향리의 경우에는 한번 향리가 됐으면 집안 대대로 그 향리의 자리를 계속해서 이어받고 향리가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다만 이 사람들이 중앙 관직으로 진출하기 위해서는 음서의 혜택을 받을 수 없었기 때문에 무엇을 해야 됐다? 과거에 응시해서 합격을 해야 됐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향리들의 경우에는 지방에 그대로 남아서 집안 대대로 향리를 하는 사람들이었지만 때로는 과거를 통해서 중앙 정계에 진출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기도 하였다라는 것이에요. 특히 무신정변 이후에 많은 문관들이 살해를 당하게 되면서 문관의 자리에 비게 되자 이 향리 출신들이 과거를 통해서 그 자리를 많이 채워나가게 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신진사대부 같은 사람들도 그렇게 향리 출신으로 중앙 정계의 과거를 통해서 진출한 사람들이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됐나요? 네. 자, 그래서 우리는 왕족이나 고위관리, 상급 향리 이런 사람들이 고려 사회 내에서 가장 최고의 신분 계층에 해당하는 지배층들이었다라는 내용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넘어갈까요? 네. 자, 중간 계층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서리, 남반, 하급 향리, 하급 장교 같은 것들에 해당하는 사람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서리라고 한다면 오늘날 뭐 9급 공무원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가장 말단의 행정 일을 담당하는 관리들을 일컬어 서리라고 했고요. 또는 왕궁 안에서 궁 안에 여러 가지 허드렛 일을 하는 사람들을 일컬어 남반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향리에도 선생님은 아까 등급이 정해져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어요. 그죠? 호장, 부호장쯤 되면은 거의 최고위 향리이지만 과거에 힘이 약했던 호족들의 경우에는 향리라고 하더라도 이 상급 향리들에 비해서 실질적으로 지방사회에서 영역이 훨씬 약한 하급 향리를 구성하는 사람들도 존재하였다라는 것이죠. 이해가 되시죠? 또한 군인들의 경우에도 하급 장교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이런 사람들의 경우에는 완전히 피지배층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런 어떤 양인 지배층들에 비해서는 사회적인 지위나 특권이 약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대체로 중간 계층으로 분류가 되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네, 이 사람들도 대체로 집안대대로 자신의 직업을 후손에게 물려주면서 이러한 역할들을 쭉 해나가는 사람들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어떤 중간계층들은 과거에 응시가 가능했을까요? 불가능했을까요? 과거는 우리가 좀 이따가 살펴보겠습니다만은 노비만 아니면 천민만 아니면 누구나 응시가 가능했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의 경우에는 과거를 통해서 중앙 정계에 진출하는 게 가능하기도 한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이에요. 다만 노비가 아니지만 과거에 응시가 제한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냐?
여기 사는 사람들, 그죠? 고려시대 때는 똑같은 지역이라고 할지라도 다른 지역들에 비해서 법적으로 차별받는 특수행정구역이 존재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어디였어요? 향, 부곡, 소에 해당하는 거였어요. 그죠? 이 지역에 사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내가 노비가 아니라 할지라도 과거를 통해서 신분을 상승시킬 수 있는 기회가 제한되는 차별을 받았다라는 것이에요. 따라서 이 지역을 실질적으로 통치하고 있었던 향리들의 경우에도요, 중간 계층에 해당하는 사람들이었지만 향 또는 부곡, 소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자신의 능력에 따라 혹은 아는 사람의 연주를 통해서 중앙의 선이나 하급 관리가 되는 게 가능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과거 응시할 수는 없었다. 과거의 응시는 제한을 받았다라는 것이에요. 이해가 되나요? 네. 그리고 어쩌다가 중앙의 설이나 하급 관리가 되고 자신의 능력에 따라서 점차 승진하는 것도 아예 불가능하지 않았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이 사람이 향이나 부곡 또는 소 출신이었다라고 한다면 아무리 큰 공을 세웠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승진에는 한계가 존재하였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대체로 음서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오품 이전에 제한되었다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네. 자, 그래서 우리 먼저 고려시대 때의 지배층에 해당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쭉 한번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넘어갈게요. 자, 고려시대 때 피지배층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려시대 때 일반적인 농민 백성 거의 대부분을 일컬어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백정이라고 불렀어요. 자, 우리가 일반적인 상식적으로 봤을 때 백정이라고 한다면 어떤 사람들을 지칭하는 용어인가요? 보통은 백정이라고 한다면 농사 짓는 사람이 아니라 그렇죠. 동물, 가축을 잡아서 고기를 만들어내는 도축업자들을 보통은 우리는 백정이라고 알고 있는데 그 개념은 언제 생긴 것이냐면은 조선시대 가게 되면서 생겨나게 돼요. 조선시대 때 백정이라고 한다면 도축업자라고 해서 동물을 잡아서 고기를 생산해내는 천대받는 사람들을 지칭하는 용어였습니다. 하지만 고려시대까지만 하더라도 백정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도축업자들을 일컫는 용어가 아니라 일반적으로 농사짓고 사는 농민 백성들을 일컬어 백정이라고 불렀다라는 것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네, 흰 백자에 고물의 정자를 쓰는데 정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성인 남성을 뜻하는 말이고요. 흰 백자는 아무것도 없다라는 뜻을 말하는 것이기도 하거든. 이 사람들은 나라를 위해서 특별한 일을 하지는 않는다라는 의미에서 백정이라고 불렸던 사람들이고요. 이들은 자유를 누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의무를 져야 했습니다. 세 가지 세금 있죠, 그죠? 조세, 공남, 역이라고 하는 세 가지의 세금 부담을 져야 하는 사람들이었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어렵나요? 어렵지 않죠, 그죠? 자, 장사하는 사람들이나 물건 만드는 사람들 역시 자유로운 양인에 해당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만은 농민에 비해서는 조금 낮은 사회적 대우를 받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이고요. 향, 부곡, 소와 같이 특수행정구역에 사는 주민들 역시 이들 또한 노비이거나 천민은 아니었어요. 이들 역시 자유를 누리는 양인이기는 하였습니다만은 아까도 이야기하였듯이 이 특수행정구역에 사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차별 대우를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어요. 그죠? 이들 나라를 위해서 특별하게 일을 하지 않는 나라를 위해서 특별한 직업적 일을 갖고 있지 않다라는 점에서 백정과 별반 다르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자유를 누리기 때문에 조세, 공남, 역이라고 하는 구격을 지는 양인입니다. 하지만 특수행정구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사회적 지위도 이들에 비해서 훨씬 더 낮은 대우를 받았다라는 것이고요. 세금도 많이 내야 됐고 거주 이전의 자유도 박탈되었을 뿐만 아니라 양인일지라도 과거 응시가 제한되는 이러한 모습을 보였다라는 것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우리는 어디까지가 고려시대 때 과거를 볼 수 있는 사람들이었느냐라고 한다면 여기 그죠? 특수행정구역 주민 위에다가 선을 긋고서는 이 위로는 과거 응시가 가능했고 이 밑으로는 과거 응시가 제한되었다라고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게 돼요. 이해가 되시나요? 네. 자, 그러면 현실적으로 이 일반 백정이 과거의 응시에서 관리가 되는 일은 쉬웠을까 어려웠을까? 사실 어려워요. 그죠? 과거 시험 대단히 어려운 시험이에요. 사실 거의 반평생을 아무것도 안 하고 공부에 전념할 수 있어야 합격할까 말까 하는 게 과거라고 하는 대단히 어려운 시험이거든요. 따라서 현실적으로 과거에 합격하는 사람들은 적어도 향리 이상쯤 되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이죠. 다만 그것이 아예 불가능한 것은 아니었다. 간혹 가다가 이들 중에서도 과거를 통해서 관직에 진출하는 사람들이 존재하기는 하였었다라는 것이에요. 이해가 됐나요? 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노비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려시대 때에는 기본적으로 이 사람이 자유로운 사람인가 아닌가를 두고 양천제로 구분했다. 자유롭지 못하고 천대받는 사람들을 일컬어 천인이라고 했고요. 여기에는 거의 대부분 노비에 해당한다라고 아까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노비가 아닌 천인에는 어떤 사람이 있느냐? 교과서에 없어요. 시험에 나올 일도 없습니다만 양수척이라고 해서 아마 과거에 거란족이거나 여진족이었다가 고려로 귀화해온 사람들로 추정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은 여기저기를 떠돌아다니면서 금속 그릇 같은 것들을 만들거나 아니면 광대를 해서 돈을 벌거나 아니면은 도축업, 아까 얘기했던 조선시대 백정과 같은 역할을 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은 노비는 아니었지만 대신에 사회적으로 무척이나 천한 대접을 받는 사람들이 존재하기는 했어요. 하지만 그 수는 굉장히 적었고요. 천인이라고 한다면 거의 대부분 노비를 뜻한다라는 것이고요. 노비는 사람이지만 자유를 누리지 않았기 때문에 나라의 의무도 지지 않는 사람들이었고 한 개인의 재산으로 취급을 받았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또한 이 노비의 경우에도요. 그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느냐에 따라서 공노비와 사노비로 나누어 볼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국가가 소유하고 있는 노비를 뭐라고 한다? 공노비라고 하고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노비를 일컬어 사노비라고 한다라는 것이에요. 어느 쪽이 조금 더 삶이 괜찮았을까? 공노비. 네, 공노비 쪽이 훨씬 더 괜찮았어요. 공노비는 국가의 재산이기 때문에 사고 파는 또는 남에게 증여하거나 자손에게 물려주는 대상이 아니었어. 따라서 공노비의 경우에는 나라의 관청에 소속이 되어서 나라에 필요한 수공업품을 만들어내거나 국가 소유의 토지에서 농사를 짓고 살면서 나온 것들을 나라에다가 바치는 이러한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공노비라고 불리는 사람들이었거든요. 이 사람들은 나라에게 자신이 해야 하는 의무만 다 하면은 가족과 결혼해서 가정을 꾸릴 수도 있었고 자기 나름의 재산을 소유할 수도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따라서 이 공노비라는 사람들은 비록 노비일지라도 일상적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은 일반적인 농민 백정과 크게 다르지 않는 사람들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네. 자, 그에 비해서 사노비들의 경우에는 어쨌든 개인의 소유의 재산이었기 때문에 사고 팔 수 있었고 남한테 증여할 수 있었고 자손에게 물려줄 수도 있는 거래의 대상이 되었던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 사노비 역시 어디에 사느냐에 따라서 솔거노비와 외거노비로 구분해 볼 수가 있어요. 자, 외거노비라고 하는 것은 집 밖에 사는 사람들, 밭갓 외자에 거주할 거자를 써서 외거노비라고 합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내가 개경의 문벌이야. 나는 막대한 권력을 바탕으로 어마어마하게 넓은 땅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야. 그런데 내가 가진 땅에 반드시 내 집 주변에만 있으려는 법은 없어요. 그죠? 나는 개경에 살고 있지만 내 땅이 멀리 뭐 강원도나 충청도 이런 곳에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럴 경우에는 내가 직접 거기 가서 애들한테 용사 짓고 다시 데려오고 하는 게 어렵잖아. 그지? 그럴 경우에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땅 옆에다가 집 하나 지어놓고 자기 소유의 노비를 거기에 살게 하면서 너 여기서 1년 내내 농사 짓고 살아. 그리고 농사 짓고 나온 거의 대부분 나에게 바쳐. 네가 먹을 거 있으면 필요하면 조금 떼줄게. 정도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외거노비라고 하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이죠. 이해가 되나요? 네. 따라서 이 사람들은 주인집에 같이 안 살기 때문에 자기가 먹고 살기 위한 식량 같은 재산들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그죠? 이들은 노비라고 할지라도 개인의 재산을 소유하는 게 가능했고 결혼을 통해서 가족을 꾸리고 사는 것도 가능했던 사람들이 바로 외거노비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네. 따라서 제일 불쌍한 노비들은 어떤 노비들이었다? 솔거노비였다. 집에 같이 살고 있는 주인집에 사는 노비들이었다는 것이죠. 어차피 이 사람들은 주인집에서 해주는 밥 먹고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굳이 따로 재산을 가질 이유가 없어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솔거노비의 경우에는 개인의 재산을 소유하는 경우는 별로 없었다라고 해요. 게다가 결혼 뭐 할 수 있어요. 자식 낳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거죠. 우리 실제로 집에서 기르는 동물들, 고양이나 강아지들 짝짓기 해서 새끼들 까기도 하잖아요. 그죠? 근데 집에서 4마리, 5마리 못 길러. 그럼 어떻게 해? 팔잖아. 분양시키잖아. 그지? 이 솔거노비들도 마찬가지였다. 결혼할 수 있었어요. 자식 낳을 수 있었어요. 하지만 나나 와이프나 혹은 내 자식들에 대한 소유권 전부 다 누가 가지고 있느냐?
주인이 가지고 있거든. 나 이렇게 노비 많이 필요 없어 라고 할 경우에는 너 첫째 아들은 저쪽에 팔 거고 둘째 아들은 나중에 내 자식한테 물려줄 거고 셋째 자식은 나중에 내가 너도 딴 사람 줄 거야 라는 식으로 해서 가정을 꾸린다고 하더라도 가족들이 뿔뿔이 흩어지는 경우가 많았고 재산을 소유할 수 없는 이러한 가장 어려운 노비의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바로 솔고 노비였다라고 해요.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 솔고 노비까지 해서 고려시대 때 신분 계층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는지 쭉 한번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뭐 시험에 나올 리는 없습니다만 그러면 솔고 노비라고 하면은 주인이 자기 마음대로 죽일 수 있었을까 없었을까? 있었어요. 내 재산이니까 내 마음대로 죽이고 이제 필요 없어요 늙었어요 필요 없어 죽이고 할 수 있었을까? 사실 그렇지는 않아요. 이 사람은 사람이지만 사람이 아닌 노비이지만 그래도 사람이기 때문에 아무리 주인이라고 할지라도 함부로 죽여서는 안 됐어요. 함부로 죽였다가 법적인 처벌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대신에 때리는 건 가능했어요. 마음대로 때릴 수 있는데 죽이는 건 안 됐다라고 하더라고요. 넘어갈까요? 네. 아빠의 반에서 수업하다가 선생님 그러면 때리다가 죽으면 어떻게 해요? 라고 물어봤는데 모르겠어요. 선생님 공부가 짧아가지고 그 정도까지는. 때려도 되는 건 맞지 않아요? 근데 죽이면 안 된다고 하시니까 죽일 만큼 때리다가 진짜 죽으면은 처벌받지 않았을까? 그랬겠죠. 자, 우리 이렇게 해서 고려시대 때 신분제 사회의 모습에 대해서 쭉 한번 이야기를 봤는데 그 특징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어떠한 모습을 우리는 살펴보았느냐? 아까 몇 가지 이야기를 했어요, 그죠? 과거는 어떤 사람이 아니면 응시할 수 있었다. 노비이거나 또는 천민이거나 또는 향부국소에 살지 않는 사람이라면 응시가 가능했어요. 그죠? 현실적으로 과거에 합격하기가 굉장히 어렵지만 아예 불가능한 것은 아니었어요. 그죠? 신분 상승의 기회가 있기는 있었어요. 그죠? 그렇다라는 점에서 신라시대 때의 골품제가 유지되었던 사회에 비해서 고려 사회는 한 단계 더 발전한 사회, 개방된 사회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고려시대 때에도 신라 때와 마찬가지로 내가 어떤 신분에서 태어났냐에 따라서 나의 삶이 결정이 되고 평생 거기서 벗어나지 못했던 것은 마찬가지였어. 하지만 그래도 기회가 있느냐 없느냐, 아예 불가능하느냐 가능할 수도 있냐는 어마어마하게 큰 차이였다라는 것이죠. 이해가 되죠? 네, 그래서 고려 사회는 좀 더 개방된 사회였다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자, 정호라고 불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선생님이 아까 백정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런 의무를 지지 않는다라는 점에서 백정이라고 부른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죠? 정호는 그 반대되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향리나 하급 장교나 기인이라고 불렸던 사람들의 경우에는 나라를 위해서 해야 하는 특정한 역, 일이나 직업을 담당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기인 제도라고 중학교 때 배운 기억 나나요? 네, 고려시대 때 호족들의 힘이 강하다 보니까 호족들을 통제하기 위해서 호족의 자식 가운데 일부를 수도인 배경에 와서 살게 했어요. 그죠? 그러면서 인질처럼 달리고 있었던 제도가 바로 기인제도라고 하는 것이었는데 여기에서 개경에 살고 있었던 호족의 자제들을 가지고 기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들 배운 기억이 날 거예요. 자, 이런 사람들의 경우에는 나라를 위해서 하는 역할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국가로부터 토지를 지급받고 거기서 나오는 경제력을 바탕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 사람들의 경우에는 일반 농민 백정들에 비해서 조금 경제적으로 여유도 있는 사람들이었고 지적인 수준도 어느 정도 갖추고 있는 사람들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따라서 이들은 그러한 여유와 지적 수준을 바탕으로 과거 공부를 해서 과거에 응시하고 때로는 합격을 해서 고위 관리가 되는 이런 경우들이 그리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는 사례들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이런 점에서 신라시대 골품제가 유지되던 사회보다 고려사회는 좀 더 개방된 사회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네. 또한 우리 이미 배웠습니다. 고려시대 때는 거란족과 세 차례나 전쟁이 있었고, 그죠? 또 몽골족의 침입에 맞서서 40년 동안 전쟁을 치르기도 하였어요. 그죠? 전쟁이 워낙 많이 일어났던 시대가 또 이 고려시대이기도 했다라는 거잖아요. 그죠? 이럴 경우에 나라를 위해서 전쟁터에 나가서 용감하게 싸운 사람, 큰 공을 세운 사람의 경우에는 당연히 그 공을 인정받아서 자신의 신분이 상승이 되거나 무관으로 출세를 하는 이런 경우들이 나타나기도 하였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역시 고려 사회가 개방적이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방금 선생님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피지배층의 경우에도 신분 상승이 가능했어요. 그죠? 어렵다고 할지라도 일반 백정이 일부이긴 하지만 과거에 합격해서 하급 관리가 되는 경우가 있었고 또 하급 관리의 자손이 재술과라고 하는 과거 과목 중에서 어려운 과목에 응시해서 합격할 경우에는 고위 관리가 된 사례가 존재하기도 하였다라는 것이에요. 또한 여기 항린 하급 장교 기인과 같은 정호자들 가운데 빈 자리가 생기면은 백정들 가운데 능력이 뛰어난 자를 선발해서 그들에게 나라를 위해서 하는 일인 직역을 주고 그에 대한 대가로 토지를 지급하면서 신분이 상승되는 사례들도 존재하였다라는 것이에요. 마찬가지로 고려시대의 사회가 신라 때보다 조금 더 개방되었음을 알 수 있는 사례들이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넘어갈까요? 네. 자, 아까 선생님이 이야기했습니다. 사실 산노비 가운데 솔고 노비만 아니면 나머지 노비들의 경우에는 일정 부분 자신의 재산을 소유할 수도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어요. 그죠? 따라서 이런 노비들 가운데 부지런한 사람, 열심히 일하는 사람, 아껴 쓰고 저축해서 자신의 몸값을 지불할 만큼의 돈을 모은 사람의 경우에는 자신의 몸값을 지불하고 자유를 얻는 경우들이 존재하기도 하였다라는 것이죠. 또는 노비로서 나라를 지키는데 나아가서 용감하게 싸워서 큰 공을 세우면서 양인으로 일반적으로 신분이 상승되는 경우들도 존재하였다라는 것이에요. 다만 고려시대의 경우는 우리 이미 배웠다시피 어디에 살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사회적 지위가 나누어지는 경우들이 있었어요. 그죠? 예를 들자면 지방관이 파견되었던 주현에 사는 사람들은 지방관이 파견되지 않고 향리가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속현에 사는 사람들에 비해서 사회적 지위가 높았나 낮았나요? 주현에 사는 사람들은 속현에 사는 사람들보다 사회적 지위가 높았어요? 낮았어요? 높았어요. 그죠? 요렇게 같은 마을에 살고 있다고 하더라도 어떤 곳이냐에 따라서 그 사회적 지위가 나뉘어지기도 하였다라는 것이죠. 우리 여러 차례 배웠습니다. 향부곡소의 경우에는 차별받는 행정구역이었기 때문에 여기에 사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속현에 사는 사람들보다 더 사회적 지위가 낮은 대우를 받았다라는 이런 이야기 우리 이미 여러 차례 이야기를 해보았어요. 그죠? 다만 아까 선생님이 이야기했습니다. 고려시대 때 신분제도는 비교적 개방적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죠? 따라서 내가 비록 향부곡소에 살고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요, 적에게 항복을 하거나 반란을 일으킨다. 나라에게는 굉장히 해를 끼치는 행동이에요. 그죠? 따라서 이런 일이 벌어진 군현의 경우에는 원래 주현이나 속현이었다고 할지라도 향부곡소로 급이 떨어지는, 강등되는, 격하되는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었다라는 것이고요. 반대로 나라를 위해서 굉장히 큰 공을 세웠다라고 한다면 특수행정구역이 일반 군현으로 승격되는 경우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은 몽골이 침략해 왔을 때 용인 처인 부곡의 주민들이 용감하게 맞서 싸워서 그들의 침략을 물리치는데 성공하는 승리를 거두기도 하였어요. 그러면서 용인의 처인 부곡이 처인현으로 승격이 되는 이런 경우들이 존재하기도 하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신분과 지역에 따른 사회적 지위는 고정 불변의 것이 아니라 변동이 가능한 것이었다. 그런 면에서 고려사회의 신분제도는 개방적인 성향을 비교적 갖는다라는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네, 별로 어렵지 않죠. 자, 마지막으로 고려시대 때의 여성의 지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한 10분 정도 빨리 끝날 거예요. 조금만 더 집중을 하도록 합시다. 자는 분들을 보면 마음이 좀 아프네요. 4교시는 아직 졸릴 시간이 아닌데 벌써부터 저거 있으면 어떡하지? 봅시다. 자, 핵심은 이거예요. 우리는 원래부터 전통사회에서 여성의 사회적 지위가 남성에 비해서 무척이나 낮았다라고 알고 있는데 사실 그러한 난존여비, 남성은 존중받고 여성은 천대받는 이러한 사회적인 모습은 조선시대 중에서도 조선 중기 이후에나 가야 나타나는 모습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조선이란 나라는 성리학이라고 하는 사상으로 운영이 되는 나라였고 성리학에서는 모든 사람들은 위계질서가 있다라고 보았고 그 위계질서 속에서 남자는 위고 여자는 아래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성리학 국가인 조선에 가서야 남존여비와 같은 개념이 나타나요. 반대로 말하자면 사실 조선시대 전까지만 하더라도 남성과 여성의 사회적 지위에 따른 차별이
그다지 존재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비교적 수평적인 관계였다라는 것이에요. 아들과 딸 동등하게 가족 내에서 대접받았습니다. 여성도 호주 집안의 대표가 될 수 있었어요. 조선시대는 꿈도 못 꾸는 일이죠. 또한 호족에도 당연히 태어난 순으로 딸이든 아들들 구분 없이 태어난 순으로 기록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조선시대 때 족보 보면은 딸 기록되나요? 딱히 기록되지 않아요. 이런 것들을 보면은 고려시대 때에는 여성의 사회적 지위가 결코 낮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들을 보면은 나머지 가족 제도에 전부 다 나타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조선시대 때는 어땠느냐? 돈 좀 있는 양반이라고 하면은 부인은 2명, 3명 정도는 기본이었어요. 하지만 고려시대 때도 물론 첩이라고 하는 게 존재하긴 했습니다만은 그리 흔하지 않았어. 거의 대부분 일부 일처제, 한 명의 여성과 한 명의 남성이 결혼하는 혼인 제도가 일반적인 모습이었다라는 것이죠. 이해가 되시죠? 네. 지금 정확하게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누구였지? 몽골과 전쟁이 오랫동안 이어지게 되면서 남성들의 숫자가 부족해지게 되자 지금 이런 생각 안 나는데 어떤 사람이 여성들이 혼자서 살기 힘드니까 일부 다처제를 하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가 길 가다가 여자들이 던지는 돌에 맞아가지고 쫓겨났다라는 뭐 이런 얘기가 있기도 하거든요. 지금 정확하게 지금 누구는 생각이 안 나네. 네, 아무튼 여성의 사회적 지위가 결코 낮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혼인 후에 처가에 거주했다. 결혼하면은 누가 누구 집에 들어가 살았다? 여자 집에. 누가? 남자가 여자 집에 들어가서 살았다. 우리는 그거를 장가 간다라고 하죠. 원래 우리나라의 결혼 풍습은 결혼하면 남자가 여자 집에 들어가서 사는 것이어서 고구려 때 뭐 서옥제, 대리사위제 이런 거 들어봤나요? 네. 들어봤죠, 그죠? 원래 우리는 고구려 때부터 남자가 여자 집에 들어가 사는 게 우리의 결혼 풍습이었다라는 것이죠. 자, 따라서 내가 결혼해서 와이프 집에 들어가서 장인 장모랑 함께 살아. 내가 와이프한테 함부로 대할 수 있을까? 없죠, 그죠? 욕하거나 때리는 거 당연히 못할 겁니다, 그죠? 이게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결혼 풍습이 훨씬 더 현명한 결혼의 모습이었다라고 판단될 수가 있겠네요, 그죠? 이런 결혼 풍습이 유지되었기 때문에 여성의 사회적 지위가 결코 낮지 않았다라는 소리가 되겠습니다. 뭐 이거는 다른 면에서도 선생님 훨씬 더 현명한 방법이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자면은 우리 아침 드라마나 1일 연속극 같은 데서 보면은 주로 나오는 갈등의 소재가 뭐니? 제일 흔하게 쓰이는 갈등의 소재. 불륜도 있지만 또 요즘엔 좀 없나? 연속극 같은 데 제일 많이 나오는 갈등이 무슨 갈등이야 사실? 시어머니랑 며느리의 갈등, 고부 갈등 아니야? 너 잘 드라마 안 봐서 모르나요? 요즘 사람들 유튜브 많이 봐서 드라마 잘 안 봐서 모르나? 고부 갈등 뭔지는 들어봤지, 그지? 네. 그 며느리하고 시어머니 사이 갈등이 일어나가지고 시어머니가 김치로 싸대기 때리고 내 인연 하면서 막 이런 거 많이 나와. 짤도 많이 돌아다니잖아요, 그죠? 선생님이 생각하기에 그렇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여성들은 남성들보다 훨씬 더 사회성에 있어서 더 복잡하게 진화된 생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죠? 남자들 보세요. 장인어른하고 사위의 갈등 들어봤어요? 전혀 못 들어봤어요, 그지? 남자들은 굉장히 단순한 생명체라서, 그죠? 밥만 잘 먹이고 따로 혼자 놀 수 있는 공간만 마련해주면 굳이 부딪힐 일이 없어, 그지? 하지만 여자들은 어때요? 엄마나 내 자식이 아닌 다른 여자와 같은 집에 산다? 생각만 해도 좀 끔찍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아요? 그죠? 여자들은 조금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신경 쓰는 게 많다 보니까, 그죠? 여성들이 한 집에 살게 되었을 때 이런 어떤 고부 갈등 같은 것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고려시대 때까지만 하더라도 우리 원래 전통의 결혼 풍습이 훨씬 더 가정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현명한 방법이었던 것으로 보인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에 따라서 여성의 사회적 지위도 결코 낮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여성의 요구에 의해서 남편이 별로다 싶으면 이혼하자라고 얘기하는 거 충분히 가능했어요. 남편이 죽으면은 여자가 재혼하는 거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했어요. 따라서 재혼해서 낳은 자식에 대한 차별도 전혀 존재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굳이 이렇게 쓰고 있는 이유는 뭐겠어요? 조선시대 가게 되면 이게 완전히 반대로 되는 거죠, 그죠? 여자가 이혼을 요구하는 거 말도 안 되는 일이었고요. 남편이 죽으면 여성이 같이 따라서 죽는 거를 최고의 위덕으로 여기는 게 조선시대이기도 하였었죠. 재혼 자식에 대해서도 차별이 존재하기도 하였다라는 것이죠. 뒤에 가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할 겁니다. 부부 각자가 자기의 재산을 따로따로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상속 역시 아들, 딸 균등하게 나누어졌다라는 것이죠. 경제력에 있어서도 남성과 여성이 딱히 차별을 받지는 않았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외와 친가 굳이 따로 구분하지 않았어요. 북의 아버지 쪽, 목의 어머니 쪽은 모두 동등한 권리와 의무를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자면 고려시대 때 상피제라고 하는 게 있었어요. 뒤에서도 나올 텐데요. 서로 피하는 제도라는 의미에서 상피제라고 하거든요. 같은 관청 안에서 같은 가족끼리 근무하지 못하도록 한 제도가 고려시대의 상피제입니다. 자, 하나의 관청에서 가족들끼리 같이 근무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 비리 벌어질 수 있겠죠, 그죠? 우리 가족끼리 다 아는 사이니까, 그지? 눈 감아주고 떼먹고 하는 일이 벌어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같은 가족끼리 근무하지 못하도록 하는 상피제라고 하는 것이 적용되었는데 외가 친가 할 것 없이 모두 적용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외가 역시 무엇으로 봤다? 나의 무엇으로 봤다? 가족으로 봤다라는 거예요. 그죠? 동일한 가족 구성원으로 보았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목의 여성으로 이어지는 계보에서도 음서의 혜택을 받을 수가 있었다. 나의 외할아버지, 나의 외증조 할아버지로부터도 음서의 혜택을 받는 것이 가능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로 이어지는 게 아니라 아들에서 딸에서 엄마로 이어지는 이런 어떤 계보라고 할지라도 우리 엄마의 아빠가 오품 이상의 고위 관리여서 그럼 나도 음서 혜택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전혀 외가나 친가에 대한 구분이나 차별이 존재하지 않았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향리라든지 군인처럼 내가 나라를 위해서 하는 직역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것을 자손에게 세습할 수 있었는데 나의 친가 쪽 사람들뿐만 아니라 외가 쪽 사람들에게도 국가로부터 받은 직업적인 일인 직역을 물려주는 게 가능했다라는 것이에요. 또한 북의 모계를 구분하지 않고 동등한 친족의 영어를 사용했다. 친할아버지, 외할아버지 같은 개념은 조선시대 가야 나타나는 구분의 개념이다라는 것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따라서 여성에 대한 사회적 차별이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딸도 당연히 부모의 조상에 대한 제사 지낼 수 있었고요. 재산도 똑같이 물려받았기 때문에 제사를 지낸다라고 하는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일을 똑같이 제사를 물려받은 형제 자매 구분 없이 돌아가면서 공동으로 제사를 지내는 모습이 고려시대 때의 모습이었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됐나요? 네, 자 우리 이렇게 해서 고려시대의 신분제도와 여성의 지위에 대해서 사회제도에 대해서 같이 한번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고려의 문화에 대해서 마저 살펴보고요. 시험 진도를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공부하느라 대단히 고생이 많으셨고요. 이 수업 영상이 여러분들의 한국사 공부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고 눌러주세요. 수고했습니다.